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아시아투데이 TV의 장혜찬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 시스템 문제로 조금 늦게 생방송 시작하게 된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국민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안국동 네. 헌재에서 결정되어서 국민들에게 그냥 턱하니 주어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헌재에서 너무나 많이 통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헌재에서 40여개에 대해서 임명하라라는 식으로 사실상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헌재가 본인의 신분을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핵심은 그거죠.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어떤 그 청구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전체 국회 뜻이 아니라 합의지 국회 뜻이 아니라 국회의장 개인 명의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각하에 대한 내용들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또 했습니다. 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한 거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였지만 그래도 임명해 라고 하는, 이건 정치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제 3명이죠. 3분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본회의 걸치지 않고, 즉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또 입장을 또 밝혔어요. 소수 의견이 나왔죠. 소수 의견이 나온 네.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각하감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되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을 두 가지의 목소리를 한 기관에서 내고 있다. 굉장히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자면 일단 8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한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국회의 권한 침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을 정말 정당한 임명권으로 보지 않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권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본다는 데는 8명이 동의를 했어요. 저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절차적 부분에서는 소수 의견 3표가 나왔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만약에 국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권한쟁의를 할 것이었다면 우원식 의장이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해야죠. 투표를 한번 했어야 된다. 그게 생략돼 있는 것은 이 절차상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소수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서 지금의 헌재 구도가 4대4에서 김영두 재판관 1명이 약간 이탈해 있는 상황 같다. 4대 3대 1 정도의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번에 소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 3이고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은 볼 것도 없고요. 김영두 1명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소수 의견에서 김영두 재판관은 빠졌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4대 3대 1이 5대 3이 될 수 있는 구도까지도 현재 헌재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대 3이면 대통령 그렇죠. 탄핵은 기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뭐 한덕수 총리 탄핵도 그렇고,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이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편에 섰잖아요. 그럼 또 4대 4가 나올 가능성,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린 마은혁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이 마은혁이 이제 와서 뒤늦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쟁점이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딜레마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즉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은혁을 데리고 와서 같이 헌재를 9명을 맞추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9명이 되는 대신에 다시 재판 갱신을 절차를 거쳐야 시간이 됩니다. 많이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네. 최소 2주는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속도 있게 판단하겠다.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딜레마다. 마은혁 재판관으로 9명 채우고 싶지만 9명 채우게 되면
심판이 늦어진다.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기 선고일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3월 26일이죠. 3월 26일이죠. 그러면 딱 2주가 늦어진다면요. 이 3월 26일과 같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불러와서 재판을 갱신하는 그런 절차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최상목의 선택입니다. 네. 우선은 헌재가 이 권한쟁의에서 국회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걸 무조건 임명할 어떤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헌재에서는요, 여러분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 이거 새롭게 입법하라는 요구를 국회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바로 입법을 하느냐? 그냥 묵혀두고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사안들, 뭐 병역이 되었든 뭐 이런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 이제 위헌이니까 법 고치세요 하는데 국회가 그때그때 고치지 않아서 그냥 법이 진공 상태로 옛날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으니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처벌만 안 하는 약간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주목이 되는데 일단 최 대행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했어요. 그리고 결정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애시당초 최상목이 이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뜻과 반대로 임명을 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제 밝힌 그 멘트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원론적인, 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멘트였다. 멘트도 생각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법에 대한 존중, 법에 대한 인정 이런 걸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한 내용인 거고 네. 다만 뒤에서 얘기했던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 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뜻을 지금이라도 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께서 3명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을 추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헌재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속도적으로 끌었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명을 보냈을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을 경우에 더 정치적인 헌재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존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거는 임명해주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최상목 대행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에 대한 우리의 질책, 비판은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란데 지금이라도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 보고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TV조선 단독 보도도 그렇고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먼저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애시당초 한 총리는 이 마은혁뿐만이 아니라 정계선과 조원창의 임명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최상목이 지금이라도 그냥 모양 빠지게 100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가 어설프게 대대행 주제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도 아니고 정치권과 언론계 방송계에서는 대대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렇죠.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대행이 애초에 그 2명 임명해서 지금 사단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본인이 매듭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한 총리에게 맡겨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나 특히 정적 의결수 이게 200석으로 됐느냐 151석으로 됐느냐 여부는 금방 나올 사안이라서 그냥 한 총리에게 맡기고 빠지라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제가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게 이 명분이 또 확실합니다. 네.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소신껏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마은혁 재판관 이제 권한쟁의가 언제 청구됐냐면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해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된 권한쟁의는요. 그보다 앞선 1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청구가 됐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대통령 권한을 누가 대행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오냐 아냐는 그보다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8명으로도 지금 헌재가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요, 대행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대행을 만들지 않고 대응으로 복원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구 먼저 권한 청구가 먼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선입 선출 원칙과 더 중요성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 권한 쟁의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명을 판단하겠다라고 해도 전혀 법적 문제 없고 명분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께서 좀 용기를 가지고 이거는 소신껏 해도 된다. 눈치 보지 마라. 야당의 거대 야당 이재명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도 좀 너무 납작이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나 권한쟁의 판결을 받고 안 바꾼 법안이 몇 개인지, 그리고 법안 하나를 바꿀 때까지 얼마가 소요됐는지 등등을 뭐 어느 기사로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한번 집중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예를 들면 네네. 이거 법안 위헌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이걸 거의 뭐 1년, 2년째 법안 발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묵히고 있는 사례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미루어 보면 최상목 대대행이 이거를 뭐 1주, 2주 또는 한 달, 2달 정도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뭐 유권 해석도 받고 숙고하는 게 그렇게 국회가 이제까지 이제 위헌 판결 받았던 법안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결코 늦은 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여론전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은혁을 임명시키려고 목을 거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준우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마은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낮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 이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재명이 2심에서 이 선거법 유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를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생각인 거예요. 이미 권한쟁의를 했다가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이 자체를 아예 위헌으로 만들 생각이 위헌심판청 제청을 했죠. 그렇죠. 네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인간들이 지금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조기 대선이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결론을 내느냐 마느냐가 화제일 거잖아요. 지금 상식적인 법학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헌재에 들고 가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중단시킨다, 이런 결정을 지금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은혁 한 명이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판단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입법이 된 게 뭐냐?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돼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뒤에 다른 이제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6개월간 연장을 하는 그런 입법을 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나가게 되어 있는 저기 누구죠?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이죠. 네. 문영배, 이미선 이분이 4월 중순입니다. 4월 18일. 4월 18일 요 임기, 4월 11일인가 하지 18일. 어쨌든 요 임기까지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시켜서 적어도 5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앉혀두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되어 왔던 재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이 중지한다. 이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은혁 또 집어넣고 입법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거대 제왕적 의회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부터 해서 법의 어떤 기본 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정할 일은 아니고 최후의 최후를 우리가 조금 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채로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이 뭐 이렇게 좀 연장이 되거나 끌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마은혁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4월 18일 이전에, 이렇게 문영배, 이미선 임기 만료 전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마 저는 탄핵 기각돼서 돌아올 한덕수 총리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판결이 안 나면,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그냥 임명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한덕수 총리가 이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탄핵시키고 최상목이 임명을 시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도 문영배 이미선 나가리 됐어? 내가 그러면은 확실한 보수 성향 정영식 재판관 같은 사람 네. 내가 임명해 버리겠다. 네. 이건 물론 뭐 가정의 가정입니다. 아직 네. 그때가 안 네. 왔고. 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헌재를 좌파들로 자각시켜서 이거 헌재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음모를 완전히 초장에 저는 박살내고 분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저 헌재와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가 지금 야당에 의해서 지금 장악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인사청문회 이게 동의를 안 해주겠죠. 동의를 안 해주겠죠. 열리는 자체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곤란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정말 용기를 가진다면 이거 균형 맞추는 거 이거는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 추천목이라서 대통령 임명권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결을 헌재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대통령 추천목은 국회 동의나 뭐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헌재의 판결이 그만큼 다 자승자박 말꼬리 잡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나 자기들 편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제 헌재 재판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은혁이 만약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토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 변론갱신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를 하게 되면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헌재가 일방적으로 변론갱신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의 재판 기록, 뭐 증인 신문 기록, 최종 변론까지도 이 모든 것을 마은혁 재판관, 새로운 재판관이 다 들을 수 있는 갱신 절차를 추가로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못 해주겠다. 전부 다 재판관 있는 데서 이제까지 했던 절차 다시 하자라고 하면 제가 오늘 YTN에서 변호사분과 방송한 바로는 그거를 재판부가 무조건 들어줘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이 재판을 진행하고 참여하게 되면 대통령 측이 요청하고 이 변론갱신을 간단하게 그냥 간소화하겠다는데 동의를 안 하면 다시 증인 부르고 다시 증인 신문하는 이 절차들을 9명 재판관 깔아놓고 앉혀놓고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은 더 걸린다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또 성큼성큼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은혁이 뭐 6명 이상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는 탄핵 심판 선고에는 참여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안다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심판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3월 26일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모든 시계의 중심축이 3월 26일에 잡혀 있을 거예요. 무조건 거기보다 빨리 결론 내자라고 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들어왔을 때 위헌 제청,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제 재판관 수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여서 같이 심판을 논하는 것은 썩 좋은 수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이런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지만 문영배나 좌파 판사들이 변론갱신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단순히 그냥 기록 검토하고 자료 보는 시간을 한 1, 2주 주는 것 정도로 마은혁을 선고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안국동이 다 뒤집어지겠네요. 네, 아무리 온건한 사람이고 뭐고 간에 더 이상 헌재를 헌재로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재가 또 위법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변론 그 기일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협의해서 잡아야 돼요. 근데 다 무시했죠. 그렇죠. 협의 없이 8번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기록도 송탁 못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송부 받아가지고 그걸 또 다 봤어요. 이미수 그렇죠. 재판부도 네. 들어가고
그리고 또 헌재에서 그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 조서 있지 않습니까? 채택을 해주면 안 되는데. 조서를 채택해주면 안 돼요. 형사법이 개정돼서 2022년도죠. 근데 그거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해줍니다. 왜? 변호인들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불법을 뭐 10가지인가 정리된 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 정말 국민들 뚜껑이 열릴 수도 있다. 헌재가 그런 국민들 민심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는 이런 선택을 과연 하겠느냐. 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해온 걸 보면은요. 정 뭐 불가능하다. 그런 일 없다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빨리 결과 내라. 그때까지 최상목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한덕수에게 차라리 공이라도 넘겨라. 그냥 숨만 쉬고 경제 관리나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이 마은혁이 단순히 헌재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영배 등등이 이 변론갱신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약식으로 마은혁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때는 뭐 방송이고 뭐 정치인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판사판 진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걸 지켜보면 안 되는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가 만약에 저는 그런 일 안 일어날까 보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헌재가 곧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반국가 세력이죠. 예. 간첩들 데리고 오고 자기 유리한 정치적 성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참. 아니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혁명운동하던 사람 그 과격한 방식에 지하 혁명 네. 조직이었죠. 지하 혁명 조직에 있었던 인민노련. 사람을 네. 인민노련에서 사람이... 핵심 이론가로 활동했었어요. 마은혁이.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판사를 하는 것부터가 그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민주화되고 하면서 다 좋지만 과거에 그런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가 인민노련 활동할 때가 DJ 때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만두고 나중에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판사 임용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정부 이 8년 기간 이 10년 기간, 이 10년 기간에 아마 이런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사면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사면해주고 좌파 성향의 엘리트를 키워서 정부나 사법부에 진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첩에 우리나라 전역한 간첩 고백에 따르면 당시에 김일성의 장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10군데 고시원 정도의 고시원에 가면은 장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서 따로 북한에서 관리를 했던 그랬었다고 간첩이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요. 그렇죠. 지금 2025년도 불과 얼마 전이 2022년도 3년도에도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 해외에서 만나서 그렇죠. 네. 공작금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과거에는 아예 난파된 이 고정 간첩도 더 많았을 텐데 그 고시원에 좀 주머니 형편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사회주의 이런 혁명조직 출신 사람들 포섭해서 라면 사주고 밥 사주고 생활비 주면서 포섭하고 관리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법부나 정계나 고위 관료 요직으로 진출해서 지금 사회 지도층이 됐다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DJ 때하고 노무현 때는요,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그 기자,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팀에서 이제 발견한 또는 체포한 이런 그 현황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딱 수가 줄어요. 줄고 그다음부터 다시 또 수가 좀 회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강첩 활동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또는 무기를 줬다 그러면 무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때 뿌리를 내린 간첩 젊은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고위직에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법 연구회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법 연구회는요 전체 판사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헌재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
그 다음에 창경 판사, 이분들 전부 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입니다. 왜 이렇게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다 우리법 연구회야. 그 다음에 헌재에서 3명도 다 우리법 연구회죠. 그 다음에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다. 이광문 변호사.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기획된 공작과 기획된 사법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회가 아니면 뭐가 하나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과거 이제 군부의 하나회 하면 그 하나회 청사를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한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법조 하나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만약 40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거의 과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너무나 과잉 대표되는 거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의 직권으로라도 우리법 연구회, 이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탈바꿈했는데 이 연구회라는 사법부문의 사조직 자체를 대법원장이라도 나서서 해산시키고 그 어떤 사적인 연구 모임도 법관들 만들지 마라. 공부할 거면 각자 해라. 각자 이름 붙이지 말고 그룹 만들어서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관예우라는 나쁜 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끼리 나눠 먹게 되고 좀 그런 하나의 청산과 같은 일성이 사법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이제 조한창 이 네.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오늘 반대 소수기 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경향을 보건데 지금 상당히 평의회에서 지금도 평의회가 열리고 있을 건데 평의회에서 굉장히 4대4 내지 5대3으로 팽팽한 상황일 거다. 근데 이 팽팽한 상황이 끝까지 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고 심판 결정 나기 전까지 이 상황이 유지된다. 팽팽한 긴장감 유지된다. 그게 어디 달렸는지 줄 아세요? 바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월 1일, 네. 3월 1일 날 압도적인 시민들의 함성과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요. 이 세 명이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소신과 법과 양심,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버텨서 내가 소신껏 판단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3월 1일 날 숨만 쉴 수 있으면 걸을 수만 있으면 나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김영두 재판관에 대해서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반복하고 있는데 애초에 재판 진행할 때도 보면 가장 아리까리한 티가 나요. 그죠. 그 김영두 재판관 이번에도 결국 5대3에서 5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쏠린다니까요. 여기에 만약 40명이 임명이라도 되면 선거에 참여를 안 해도 헌재 구성원 내부의 다수결이 6대3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또 버티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두 당신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사람이냐. 왜 문영배 수작질에 놀아나느냐.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그 강력한 외침이 3월 1일에 우리가 문영배 이미선만 막 뭐라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은 이미 우리한테 욕먹는 거 자기들이 감수하고 좌파의 영웅이 되기로 마음먹은 인간들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인민 영웅이 되기로 했죠. 예, 그 주식 그렇게 하고 있는 이미선 같은 작자들한테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김영두한테 강력한 압박과 호소를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왜 문영배한테 놀아나느냐. 저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과 구호, 여론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의 5대3 판결을 보면서도 좀 강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시국선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교들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요? 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생들 2030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주면 우리 40, 50, 60, 70보다 또 다릅니다. 또 에너지가 더 많은 젊은 세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목소리를 낸다면요.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아마 귀담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생들 3월 1일 날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다 하더라고요. 네, 별도로 또. 네, 네. 네, 마로니에 공원 모여서 광화문으로 행진해서 합류를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네. 아주 많은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호남 지방에서도 뭐 여러 이 전남대니 조선대니 하는 곳 광주대도 등등에서도 있고. 네, 네. 시국선언 검토되고 또 하기도 하고 네네. 많은 논란들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김형두라는 이름, 이 김형두를 압박하는 게 탄핵 심판의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중간 광고 한 번만 할게요.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2+1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방금 마셨어요. 카메라 저 비출 때 마셔야 되는데. 네, 저도 예. 방금 이 아시아투데이 정치펀치 할 때마다 알부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뀌어 보도록 하죠. 선관위에서 네. 또 헌재와 선관위의 오늘 아주 더러운 검은 커넥션 등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원이 그동안 선관위를 감사했던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헌재에서 여러분 지금 마흔형 임명 관련해서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위헌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다. 아무 데서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굉장히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의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라고 민주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신의 사제 못지않은 신의 기관이 바로 선관위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167에 대해서 경력 채용 전수 조사를 했더니 662건의 규정 위반, 즉 불법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관위도 이 기간 동안 경력자 채용 전수 조사했더니 약 200여 건이 넘는 그런 불법 채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기관이 이렇게 비리 종합 선물 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8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엄마 아빠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네. 내가 노력하고 시험 점수 잘 보고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채용이 공정하게 심사받아서 채용이 될 거라 믿음 하에서 이 좁은 문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진짜 죽어라 박 터지죠. 그렇죠. 이거 취업 한번 하려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조민이 시험 한 보지 않고 아버지 엄마의 그런 음덕으로 즉 가짜 경력 조회, 가짜 경력 만들어서 네. 그걸 통해 가지고 7개, 8개 가짜 경력으로 고려대 가고 부산대 의정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자녀들의 불법 채용 때문에 떨어진 일반인이 800명이 넘습니다. 이 800명이 정말 영문도 모르고 황당하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이제, 실제 사례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2021년 9월입니다. 경남 선관위에 자녀 채용 비리 투서가 들어와요.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점검을 안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고요. 문제없음 종결 처리 내는데 그때 문제없음 종결 처리 낼 때 그 중앙선관위가 경남선관위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가족회사로 불러요. 가족회사. 이거 원래 가족회사다? 원래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우리가 건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남선관위를 왜 이런 투서를 넣느냐고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요. 미친 거죠. 진짜. 미친 거. 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위에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네. 장관이 벌써 그렇게 했어요. 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아들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인천 강화 군청에 8급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2020년 1월에 인천시 선관위로 경력 채용으로 이제 입사가 됩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선발 인원을 원래 공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명 더 추가를 합니다. 몰래. 원래 공고를 하고 되는데 몰래 한 명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했을 때와 다른 심사 서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야, 이 서류 심사할 때 이 기준으로 새로 심사를 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넣은 거예요. 아마 아들에게 유리한 심사 서류 내용이겠죠.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은요.
사무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내부 위원을 통해서 구성하게 합니다. 따라서 짬짬이네요. 네. 아들은요 정말 남들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과정을 손쉽게 살짝 몰래 들어가서 선관위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차장은 차관급이에요. 이 차관급은 바로 딸입니다. 굉장한 고위직인데. 그렇죠. 예. 장관의 딸인데 이 딸은 충남 보령시에 8급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요 충북 선관위의 인사 담당자한테 이 사무차장이 직접 전화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 너네 선관위 갈 테니까 좀 보령시에 있는 거 좀 잘 좀 받아줘. 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경쟁자 없이 딸만, 이게 또 공고하네요. 딸만, 다른 경쟁자 없이 딸만 딱 혼자 면접을 봐가지고. 공고를 안 내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도 여기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응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딸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과 차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니까 그 밑에 있는 선관위에서 비리가 일어나도 위에서 막는 거야. 야, 이거 조사했다가 나중에 타고 위까지 올라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10년 하니까 800여 명의 불법 채용 비리가 확인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지금 물러났을 거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 부정 채용이고 불법 채용인 건데,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같은 것도요, 분양받아가지고 집 잘 살다가 나중에 그 집값이 몇 억 뛰었어요. 근데 분양받을 때 점수 잘못 맞아요. 신고한 것만 하면 그냥 원금만 받고 쫓아내버려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법이 집행되는 방식이에요. 부정분양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 그래서 이 부정분양 받아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채용이잖아요. 더군다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그러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채용뿐만 아니라 근태도 엉망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선관위 과장은요, 자기가 셀프로 결제해가지고 해외 출장 갔는데 그 해외 출장 간 게 무려 183일입니다. 181년에 183일을 출장 가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정상 근무로 처리를 한 거예요. 1년에 반을 해외에서 놀았다고요? 1년에 반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모두 정상 근무 처리돼서 약 3,800만 원을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부정 수령인 거죠. 와, 대박이다, 정말. 네. 이게 8년간이네, 8년간 183일 정도가. 근데 그렇게 반년 놀아놓고 그 돈은 수당으로 3,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와, 근데 어떻게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도 감사원이 감사 안 했으면요. 이게 드러났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00명의 부정채용과 이 근태, 해외 여행 가고 월급 받아가는 이 근태, 이게 밝혀졌겠습니까? 근데도 선관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우리 독립적 기관이니까 감사원 감사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끼리. 뭘 알아서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소쿠리 투표함이에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네, 이건. 라면 진짜. 박스 투표함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네요. 왜냐면 선관위 위원장이 다 판사예요. 그 대법원, 그렇죠. 이 대법관들이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받치는 거죠. 선배, 후배, 나중에 밖에 나서 로펌 가게 되면 얼굴 마주치게 되니까는 선배나 후배들이 관련돼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와도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카르텔은 이 사법부 판사 카르텔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헌재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인 대법관 판사들의 눈치를 봐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감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서 오늘 딱 발표를 해서 망정이지, 감사원이 오늘 발표하지 않았으면 당장 내일부터도 이거 위헌이니까 왜 발표해? 발표 못할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공교로운 건지 감사원 발표 날 거를 알고 헌재가 물타기 하려고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헌재가 오늘 선고한대. 그래서 이제 더 늦어지면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야, 이게 여러분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800명이 헌재 가족 채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들을 보니까,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 선관위 고위직이
그냥 전화해서 채용 청탁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정말 사실은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쵸. 엄두도 못 내고 네. 그런 청탁도 정말 조심스럽게 돌려서 막 물밑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적발된 범죄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아예 썩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이거. 이게 어디서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있냐면요. 민노총이 그랬었어요. 아, 민노총이요? 민노총이 어떻게 했냐면 민노총이 이제 회사랑 협상하지 않습니까? 노사 협정할 때 그때 뭘 조건 걸었냐면은 민노총 자녀들을 우선 채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막 그런 조건들 막 임단협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난리가 났죠. 나중에 이게 검찰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공정 경제한데 아주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고에 이미 절반 정도가 채용 대상 정해져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 규약이다 위반인 거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부에서 이걸 그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노동부 감사가 없었으면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통해서 민노총의 어떤 그런 흑막이라 할 수 있죠. 검은 거래. 그러니까 귀족 노조들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면요 연봉이 얼마 안 가서 1억이 넘습니다. 일반 사무직 좋은 대학 스카이 나와도 1억 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워낙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요. 거기서는 근로자들이 쉽게 고연봉을 받고 있는 귀족 노조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파업을 하면서 또 이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금속 노조가 그 점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470억인가요? 손실이 났습니다. 2달 동안 공장을 못 돌리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오션에서 민노총 불법 파업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하나오션에다가 야, 이 민노총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 거 이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주겠니? 넘어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우리가 불법 파업하고 경영에 손실을 일으켜도 다 뒷배가 돼준다, 민주당이. 그렇지. 네. 민주당에서 와서 이거 풀어주고 다 봐주니까 더 자신감 가지고 더 불법 파업을 하면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 있고 해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고용도 줄이고 투자 줄이고 기업이 경영을 마음대로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기업 경제 살리기 이런 거 얘기를 여야 할 것 없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 이게 정말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와 선관위의 검은 커넥션 등으로 드러난 게 단순히 헌재 문제, 선관위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좌파 카르텔 안에 있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 불법 채용해도 되고 또 민노총 케이스처럼 이게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그 내용이잖아요.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 수천억 손실을 입혀도 회사 보고 노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노조의 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단적이고 더 과격하고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치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회사한테 한 100억 받고 싶은데 우리가 파업하면 200억 손해 난다. 근데 너네는 어차피 소송 못 하잖아. 그러면 200억 손해 보지 말고 우리한테 100억 주고 치워. 이게 노란봉투법이 내포하고 있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폭이지 이게 노조예요? 이런 식의 협상법이라는 게. 그걸 뒤에서 회사 보고 소송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 달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그 뒷배 노릇을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기업을 완전히 이제 공산화 시켜서 그러니까 사유기업이 아니라 정부 한마디에 정치권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그 위에서 어떤 지배계층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다. 여기에 정말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푸는 게 아니라 칼로 그냥 팍 잘라버렸잖아요. 그 퀴즈를 받았을 때. 이거를 그냥 일두양단 딱 척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선관위의 문제라던가 헌재의 문제 또는 민노총 노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거에 정말 이런 반국가 세력적인 것들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네. 헌재는 위헌이라 했지만 감사원의 결과는 나왔어요. 네. 그럼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 어쨌든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위헌인 감사를 통한 결과니까 수사를 못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될까요? 수사에 들어가야죠.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에서는 이제 뭐 그 심판을 할 수 있죠.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 효력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검찰에다가 고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 4월인가요? 그때도 한번 고발했었거든요. 네. 그때 27명인가 전 현직 그 선관위 위원들을 간부들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0명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불법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 네.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법이 없는 무법천지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불법이 있는데 불법 확인됐고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수사기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건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경찰에서 신속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주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28명 검찰에 고발한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이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새로 보강이 된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로. 그러면 검찰도 재수사를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지 말지 등등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와, 근데 진짜 대한민국 검찰도 정말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배신하면서 수사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고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만약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 채용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청년들이 영문도 모르게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 걸고 1년, 2년, 3년을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입사 그렇죠. 준비를. 네. 그런데 거기에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심어준 일입니까?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고려 나온 이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 당사자들 다 뽑아내서 그만두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화두가 되어가지고 선관위의 어떤 부정채용 그리고 뭐 해외 출장 엄청 가고 하는 것들이 다 적발됐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냅두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복수심을 품겠죠. 그럼 선거 관리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지역의 후보들이 인생이 좌우되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데 좌파 편향적으로 민주당 편향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겠죠. 다 또 끼리끼리고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이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적발돼서 문제가 된 사람들 모조리 다 재판받고 선관위 직원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네를 그냥 거기에 가족회사에 냅두면 그 가족들이 민주당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자기들 괴롭히고 이 진실을 밝혀낸 국민의힘 정부 국민의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라고 생각하고 복수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하게도. 그렇죠. 지금 자기들 800명이죠. 지금 불법 채용된 네. 사람들이 800명의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호적일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 지금 국민의힘 정권 안에서 자기들이 불법 입사한 게 다 달걀 드러났으니까 네.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복수심, 보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800명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선거법 적용한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불공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러니 뭐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에요. 800명이 됩니다. 800명. 네. 8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편향되게 선거법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쏙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이참에 해체하고요. 한번 재종립해서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네가 뭐라고 독립된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고개 쳐들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는 그리고 선관위 이유가 위원장을 없어요. 재판관으로 하면 안 돼. 네, 그럼요. 그럼 다 짬짬이가 되는 그러면 건데. 영장이 안 나와. 영장이 네. 안 나와. 다 짬짬이가 되는 맞아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재판관이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재판관들 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그러니까 이게 될것 같아요. 검찰이 법무부 산하지만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선관위를 행안부 산하에 두고 대신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좀 보장해주고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가 책임지고 총대 메고 감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지 헌법기관이란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지들이 아주 뭐 정치인과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잘못 저질러도 우리는 가족회사야 하는 이 꼬라지를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 입시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800명의 청년들이 오늘의 감사 결과와 그것마저도 아니다, 너네는 감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선관위를 감싸는 헌재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속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지금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됐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 김상욱 혼자만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미치겠습니다. 김상욱 지금 의원이 지금 한동훈 그 단톡방에서도 지금 그 쫓겨났다 그러죠? 네, 한동훈 뭐 언더 73인가? 근데 또 자기들끼리는 댓글 달고 서로 응원한다 뭐 이러고 있어요. 네. 정말 김상욱 의원 이분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명태균 특검법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아마 있고요. 통과되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가 되겠죠 당연히. 아무튼 참 하루가 지날수록 이렇게 사나운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힘든 시국이지만 이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매듭을 딱 한 칼에 자른 것처럼 이런 난맥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야 하는 우리가 더더욱 힘을 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인데요. 성일종 의원이 이제 위원장인가? 위원장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최영두, 유상범 이런 분들 5분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공개 인사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말씀드립니다. 이 헌법 개정은요 사실 여러분 맨 처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DJ 때부터. 엄청 오래된 뉴스죠. DJ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87년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헌하자라는 의지를 냈었는데 그게 노무현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가면서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 헌법 개정하려면 1년을 누군가한테는 단축을 해야 돼. 1년 정도를. 왜냐하면 헌법 개정 주요년이 4년 중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1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1년 단축을 안 하려는 거야. 온전히 5년을 다 임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고 싶다라고 헌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최종 변론에서 정말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좀 헌법 개정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5년 단임제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빨리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매듭도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야만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풀 그렇죠. 수가 있지. 무조건 그렇지 돌아야 않으면 됩니다. 서로 정치 주자들의 어떤 이해타산과 손익계산 때문에 이거 그냥 또 하나하나 넘어갑니다. 이야기 네, 되는 또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해결의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민의힘의 국민대변인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한 목요일 정치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 장해찬의 정치펀치 오후 2시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서강대에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서강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아시아투데이 TV에서 현장 라이브 중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정치펀치 보신 분들은 그대로 아시아투데이 TV 채널에서 서강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라이브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치펀치는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